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톱기사. 우리 기업들에 관한 얘기가 있어요. 외국인 인력을 쓰는 공장의 90%가 생산 차질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매년 2만 6천여 명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딱 2천 명 정도만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입국 추가 규제가 있었죠. 인력난이 더 심해질 듯하다. 갈수록 더 심해지고 해법은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대남 삐라 장전한 북한, 대남 확성기 재설치까지 갑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사진 좀 봐주세요. 비무장지대 DMZ에 다시 등장한 대남 확성기입니다. 경기 파주 접경 지역에서 포착이 된 겁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이쪽 부분입니다. 판문점 선언 첫 이행, 철거 2년 만에 다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군 대북 확성기 방송 맞불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데 고민에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남북관계 퇴행 속 심리전 복귀 수순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남 삐라 지금 북한이 밝히기로는 1,200만 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볼턴 회고록의 여당 허접한 매파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볼턴 회고록 파장이 지금 만만치 않게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요, 어제 입장을 좀 냈는데 사실을 크게 왜곡했다. 그리고 외교 관련 기밀 사항들을 줄줄이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거냐. 미국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제히 비판이고요. 볼턴, 방송에서 비핵화 외교는 끝났다. 이렇게 또 주장을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입니다. 부산 입항 러시아 선박 선원 16명 확진됐습니다. 심상치 않게 가고 있어요. 지금쯤이면 코로나19가 뭔가 잠잠해지고 이제는 뭔가 끝이 보인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아닌 겁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수도권에서 2차 유행이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걱정의 목소리를 냈고요. 전 세계 확진자 9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오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배정호 세한대 교수 자리하셨고요. 윤기찬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6월 23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코로나19 지금 이런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더위가 오면 좀 잠잠해질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요. 두 번째 키워드 말폭탄이 된 회고록 볼턴 회고록입니다.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그다음에 한반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 어떻게 보면 약간 막말 속 내용도 꽤 많이 담겨 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대선 주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1+1, 흔히 1+1 이렇게 하죠. 1+1 포장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방향은 좀 잡았습니다. 그 얘기도 경제기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코로나19 상황. 아침에 매일경제에서 첫 순서로 전해드린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만 그만큼 좀 심상치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런 걱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방역 당국 수도권 2차 유행 중이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2차 유행 뭔가 다시 오고 있다는 거죠.
차단 못하면 가을 이전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요. 밀폐된 곳 접촉 계속된 유행 지속할 것이다. 의료체계 감당 못할 폭발적 대유행. 이거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병상 과부하 상태로 가고 있고요. 전국 확산되면 위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흘간 확진 30명이 넘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복귀한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하루 평균 30명 이상씩 사흘간 유지가 된다면 이런 가정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전망치도 소개를 했습니다. 한 달 후 하루 확진자 800명까지 도달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방역 당국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1차 유행이 어느 정도 3, 4월에 있었고 한동안 좀 많이 줄어들었다가 5월 연휴로부터 촉발된 2차 유행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3일간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30명을 넘어서거나 또는 병상 가동률이 70%에 도달하는 등 공공의료체계에 부담이 될 정도에 이르면 종전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자, 방역 당국에서 걱정을 내놓고 있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좀 들어가겠습니다. 좀 더 이 방역 당국이 이제 걱정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수도권에서는 이미 2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가을에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일단은 이제 생활속 거리두기가 시작됐던 5월 6일 이후에요. 그래서 뭐 이태원부터 시작해서 부천, 또 예. 서울에 뭐 방문 판매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쇄적인 그런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고 또 예. 최근에는 대전이라든지 뭐 전주, 뭐 광주 이런 식으로 이제 수도권에서의 발병 양상이 전국적으로 약간 이제 아직 국소적이긴 하지만 예. 또 확산되는 양상들이 보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어떻든 1차 유행을 대구경보로 본다면 2차 예. 유행이 아주 점진적이지만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도 2차 유행이 시작된 거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2차 유행이 진행 중이고 서울, 경기, 그러니까 수도권이 가장 지금 걱정이라는 뜻입니까, 그럼? 그렇죠. 수도권 중심으로 좀 거의 지금 90% 이상의 환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거의 다 수도권에서만 발생을 했었고요. 예. 네,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더라도 수도권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예. 그런 양상이 이제 지난주에는 지방에서도 이제 확산되는 모습이 일부 보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들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나오는 거죠.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박원순 서울시장 지금 방금 전에 기사로 소개해드렸는데 이대로면 한 달 뒤면 하루에 확진자가 800명까지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어요. 이거는 어떤 근거나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 그 자료는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5월 말에서 6월 10일 정도의 2주간의 그런 기초 재생산 지수가 1.7 정도라고 그 국립암센터 예. 이제 대학원의 김호란 교수님이 시뮬레이션했었던 결과였고요. 그래서 그 1.7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예.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대책 없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한 달 7월에는 뭐 800명까지 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예측을 2주 전쯤에 발표를 예. 했었거든요. 예. 그 자료를 근거로 한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확진자 한 명이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1.7명. 그리고 별다른 방역 조치가 지금 이상으로 없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도록 해서 이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럼 이 일반 국민으로서 보면요. 좀 예측이 좀 과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이럴 수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학적 모델링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고요. 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어떻게 이제 그 중간에 정책을 달리 하느냐에 따라서 그 수치는 변동이 계속 가능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난 그 내용 발표됐었을 때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라 그래서 수도권하고 예. 일부 지역에는 선포가 됐고 또 예. 방역의 조치들이 강화가 됐는데 그게 효과가 있다면 떨어지는 거고요. 예. 1.7이라는 수치가 그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작동 안 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처음에 굉장히 창궐했을 당시에는 더위가 찾아오면 조금 주춤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고 뭐 기대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한여름으로 가고 있는데 더위와 코로나19와의 관계 정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바이러스 자체는 워낙에는 이제 춥고 예. 건조한 기후를 좋아하는 게 맞는데요. 예.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사람의 밀접한 접촉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뭐 계절적 요인에 상관없이 확산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든 계절의 영향과 무관하게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 상황이다. 또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아, 약간 뭐 직접적인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는 있는 거군요. 자, 교수님 잠깐만요. 여기서 기사 하나만 보고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실외에서 그러니까 밖입니다. 거리 등 밖에서는요 2m 거리를 둔다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한 더위잖아요. 체온, 호흡 등 신체 부담이 더 커지니 차라리 밖에서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했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안 해도 된다. 물, 휴식, 그늘 3대 수칙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재학 교수님, 이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더위가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마스크 착용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사회적 거리 2m 정도 어떤 사람들과 거리가 있다라면 굳이 마스크를 밖에서 착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계속 착용하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일단 야외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그런 거리두기가 적당하다 그러면 착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고요. 예. 여름에 더워지면서 특히 노령층이라든지 또는 장시간 밖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이제 온열 손상이나 이런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급하게 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발표한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분들 특히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 데서 작업하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다. 이제 그거는 대부분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길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행을 할 때 걸어갈 때는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길 같은 경우는 벗을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많이 다녀서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도에 사람이 좀 한산할 때는 괜찮지만 좀 사람들이 많이 붐비고 어깨를 맞닿을 정도면 이건 반드시 써야 된다고 이해해야 되겠군요. 네, 그게 제 올바른 판단입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름철입니다. 에어컨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용하시거든요. 에어컨 바람을 타고 혹시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좀 이해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게 실내에서 에어컨을 키나 안 키나 밀폐된 공간이면 바이러스 자체가 전파되는 건 당연히 더 쉽게 전파될 수는 있는데 에어컨이 기류를 형성하면 기류를 타고 일시적으로 침방울이 조금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침방울이 멀리 날아가다 보니까 그게 어차피 떨어지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오염 정도가 그 환자분 주변만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넓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트시더라도 환기를 중간중간 적절히 해서 그 농도도 낮춰야 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그런 실내의 그런 환경소독 부분들 또 손위생까지 강조가 돼야지 그런 실내에서 에어컨 틀더라도 안전하게 틀 수 있는 방법들이어서요. 그런 기본 원칙들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 여름철보다는 환기를 좀 더 자주 해야 되겠군요. 그럼요. 네, 자주 하고 손위생을 더 철저히. 왜냐하면 더 혹시 확진 환자가 있으면 좀 더 광범위하게 환경이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의료계에서 지금 2주간의 격리 기간 이게 좀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럴 기간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자가격리 기간을 줄여달라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접촉자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확진된 환자들이 보통 평균 한 25일에서 27일 정도 입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병상 가동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환자들의 검체가 한 열흘 넘어가면 거의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검출이 안 되더라. 그리고 접촉자들의 발병을 봤더니 이제 그 환자의 증상이 열흘 이상 지나간 사람하고 접촉한 사람에서는 거의 전파가 안 되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환자들
이제 보통 한 10일, 13일 정도 이상 입원 증상이 다 좋아지고 한 2주 정도 이제 입원을 했으면 이제 격리 해제를 해도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확진 환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완화하자. 그래서 병상 가동률을 좀 높이자. 이런 얘기들이 중앙임상위원회에서 일요일 이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확진자들이 이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격리 해제 기간을 조금 더 단축하자는 얘기지 자가격리 기간을 줄이자 이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차 대유행 이거 좀 신경 쓰고 우려해야 된다. 많은 분들이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코로나19와 관련된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대구시 신천지 1,000억 물어내라. 신천지 교인 4,200명 확진 판명. 방역 방해로 집단 감염 불렀다. 이렇게 하면서 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가요. 윤기찬 변호사. 소송이에요, 지금. 이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쟁점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게 소송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변호사로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이게 대구시에서 제기한 것은 일단 구상금 청구 소송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건 기존의 그 소상공인들이 제기했던 손해배상하고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본인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천지 그 단체가 불법 행위를 했다.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고 이것은 대구시가 그 검사비나 입원 치료비 또는 생활치료센터 건립비 등에 들어간 돈을 물어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원래는 당신들이 낼 돈인데 내가 대신 냈으니까 이것을 돌려줘 이런 취지의 소송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감염법상의 그 비용 분담 규정의 해석 문제가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면 감염법상에는 치료비를 국가가 부담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생활치료시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끔 규정에 나와 있는데 또 일부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이 본인한테 부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본인이 검사를 했는데 다른 병이 나와서 이걸 치료하는 경우. 근데 규정이 애매해서 이 규정에 따라서 실제 본인이 검사 비용도 검사받은 당사자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그러면 이제 대구시의 주장이 일리가 있죠. 일부 검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중간에 손해 청구 취지가 청구 원인이 추가돼서 손해배상으로 바뀐다면 그럼 이제 인과관계가 문제가 돼요. 이것이 이 신천지의 명단을 주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손해가 확산됐는지 그 부분이 이제 또 쟁점으로 추가될 텐데 아직까지는 구상금 청구 소송인 것 같아서 약간 일반적인 손해배상과는 좀 다릅니다. 여기 좀 더 보면은 요 내용이 있네요. 여기 사진 옆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소송 배경은 신천지 교회의 방역 방해를 감염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아까 구상권 얘기 잠깐 하셨는데 구상권과 손해배상은 다르잖아요. 구상권은 우리가 돈을 썼으니까 당신을 위해서 썼으니까 물어내라는 거잖아요. 구상권이라는 거는. 손해배상은 당신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거에 책임을 묻겠다. 이 취지인데 일단 여기 보면은 교회의 어떤 책임을 좀 묻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여기는요. 양결 변호사, 그럼 이 재판 과정이 굉장히 쟁점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걸 입증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어려울 거예요. 물론 윤 변호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손해배상과는 성격이 다르긴 한데 다만 말씀하신 부분이 감염법 규정을 적실하신 부분이 왜 그런 거냐면 원래 국가가 부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우리가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신천지 측에서 이걸 배상을 해야 된다, 다시 물어내야 된다라고 구상을 하려면 여기에 적시한 것처럼 어느 정도는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모호해진 겁니다. 감염병에 걸리고 확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원했다거나 누가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어느 사람, 어느 단체도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이게 늘어나고 퍼진 부분이 과연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최초에 걸린 사람까지는 당연히 자신도 몰랐을 것이고 그 주변에 초기에 걸린 사람들도 몰랐을 것이고 근데 그 부분 이후로 어느 정도 확산된 거를 일단 선을 긋는 것들이 여기까지는 애초에 국가하는 게 맞다고 치더라도 이걸 넘어선 부분은 그래도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다른 제약이 없이 국가가 애초부터 부담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규정은 이렇더라도 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또 손해배상 취지랑 약간 겹치게 구상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따져질 것으로 보입니다. 꽤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법률적 검토도 하고 아마 치열하게 뭔가 소송이 전개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대구시가 1,000억을 물어내라 이런 요구를 좀 했다는 내용입니다.